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 수배관 물 관련된 교육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증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증기 시스템의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물 할 때도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증기는 물이 열을 흡수하여 기체화된 상태, 이것을 우리가 증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물이 끓으면 증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하얗게 우리 김이라고 하죠. 나오는 거, 이것을 보고 우리가 증기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실제로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증기가 응축한 물방울들이에요. 실제로 이 하얀 게 증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주전자에 물을 막 끓이면 주전자 입구 쪽에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그 부분에서 투명하게 나오는 그 부위에서 나오는 것이 증기예요. 그래서 증기는 물방울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기체화가 된 거지, 그냥. 그죠? 그래서 하얗게 보이는 걸 보고, 아, 증기다. 물론 증기죠. 거기에 증기랑 같이 섞여 있으니까. 근데 하얗게 보이는 것들, 입자가 증기가 아니고, 요거는 증기가 응축한 물방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물방울들이 좀 지나면 공기 중으로 다 스며들죠. 습도로 바뀌는 거예요. 습기로. 자, 그래서 증기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물이 우선 포화수 상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주면 열 주는 그대로 물이 증기가 되는 게 아니고, 물이 먼저 끓을 수 있는 온도, 포화수 온도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헌혈이라고 얘기하는, 그죠? 그 상태. 그래서 그 포화수 상태를 만들고, 그 포화수 상태에서 다시 많은 열을 가하면, 그러면 그게 증기로 되는 거예요. 반대로 포화증기는 포화수로 바뀌면서 응축되면서 많은 열을 방출하게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용을 이용해서 우리가 증기가 갖는 열 에너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증기는 왜 쓰는지, 왜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증기는 다른 우리가 사용하는 열매체 대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던 물, 그죠? 온수, 그 다음에 오일 종류, 그죠? 오일 종류, 그 다음에 공기, 이런 것 대비해서 우선 증기가 갖는 중요한 것은, 증기는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 얘기냐면, 증기를 만들기 위한 원 소재인 물은 우리 주위에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쉽게 구할 수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 물은 인체에 무해하죠. 그죠? 그리고 물이 기체화된 증기 역시 열만 빼면 사람한테 전혀 해를 끼치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호흡기로 들어온다든가 피부에 닿거나 이럴 경우 다른 어떤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어요, 인체에. 그죠? 근데 또 오일이나 이런 것들 만약에 밖으로 유출됐다, 그러면 환경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와 반대로 물과 증기는 매우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그런 소재라는 거죠. 그래서 증기는 생산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고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또 증기는 제어 조절이 매우 쉬워요. 우리가 공기 같은 기체 상태인 공기를 예를 들면, 공기는 온도 제어하기가 참 어려워요. 온도 제어하기가. 근데 증기는 온도 제어하기가 아주 쉬워요. 압력만 조절하면 온도 조절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어떤 일정한 온도가 필요한 곳, 그때 이 증기를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증기의 압력을 조절해서 그 온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제어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수송이 매우 쉬워요. 물은, 액체 같은 경우는 보내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죠. 그죠? 펌프로 밀어줘야 돼요. 뭐 고기 같은 경우는 우리
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컴프레셔 같은 거에서 압축을 해서 멀리 보내잖아. 그죠? 증기는 증기가 발생하면서 압력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그 압력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그 증기를 사용하는 사용처까지 쉽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송, 수송이 쉽다. 별도의 펌프도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이 유체 자체가 우리 그 액체하고 달리 압축성이 매우 좋잖아요. 그죠? 증기도. 그래서 압축이 됐을 때 부피가 매우 작다는 거죠. 비체적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생산해서 우리가 상처까지 보낼 때 그 아주 작은 배관이나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많은 그 증기를,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송과 수송이 쉽고 단위 중량당 높은 연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는 뭐냐면 우리가 온수 예를 들게요. 온수는 비열이 1이잖아요. 그죠? 비열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배관에서 물을 우리가 많이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량 자체는 매우 작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 1kg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온도차 보통 한 15도 정도 사용한다. 그러면 그래봐야 15kcal밖에 안 돼요. 그죠? 지금 또 0도에서 100도씨까지 올린다. 그래서 100도씨의 물을 0도씨까지 낮추면서 사용한다. 그래봐야 100kcal 정도밖에 사용 못해요. 그죠? 근데 증기는 잠열을 이용해요. 우리 그 대기압에서 증기의 잠열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랬죠? 538인가? 대략 한 540 정도 돼요. 540 kcal per kg. 그러니까 증기 1kg이 잠열만 활용을 해도 약 한 540 kcal 정도의 열량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대비해서 최소 5, 6배 정도의 많은 열을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열량으로 따지면, 이용할 수 있는 열량으로 따지면 매우 큰 거예요. 그래서 단위 중량당 높은 열량을 부여하고 있다. 반대로 같은 열을 보내는데 물이나 이런 것보다 더 작은 양만 보내도 충분히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증기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증기는 주로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사용되냐? 사용처를 이렇게 보면 뭐 다양한 곳에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발전소 같은 터빈을 돌린다든가 이럴 때 증기를 사용해요. 그래서 근데 그 발전소에서 사용하는 증기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많이 다루고 있는 포화 증기 쪽은 아니고 과열 증기를 사용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완전한 상태의 그 포화 증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건도라고 그러죠. 증기의 건도라고 얘기하는데 증기 건도가 1인 포화 증기 상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배관을 이송하면서 열을 빼앗기고 그럼으로 해서 건도가 또 떨어져요. 열을 빼앗기고 응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이 발전소에서 터빈 돌릴 때는 매우 고압으로 터빈을 증기가 그 터빈 날개를 때려요. 그러면 그거의 힘에 의해서 터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터빈을 돌릴 때 그 매우 높은 압력으로 그 날개를 때리기 때문에 물방울들이 있으면 이것이 터빈의 그 표면에 투격을 주게 돼요. 그래서 터빈이 금방 못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물방울들이 아예 없는 상태. 그래서 과열 증기, 과포화 증기 상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이용을 해요. 발전소에는 대부분 그렇게 이용하고, 조선, 우리 예전에 그 증기기관선 처음 나왔을 때 증기선들 많이 있었죠, 그죠? 증기선 지금도 배에서 많이 이용을 해요. 증기. 식품이나 음료 공장 다양하게 온도를 올리고 살균을 하고, 그죠? 세척을 하고 이런데 증기가 다양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제약회사, 정유공장 이런 데도 증기가 사용되고 있고, 뭐 화학공장, 플라스틱 공장, 제지, 제당, 섬유. 우리 또 난방 쪽에도 증기, 우리 그 수배관으로 물을 이용해서 난방은 아파트나 이런 데는 이제 그 복사 난방을 많이 우리가 그 온돌 난방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많이 사용했었는데, 우리 사무실, 뭐 학교,
그 다음에 뭐 병원, 뭐 이런 데는 아직도 증기로 난방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라지에타, 그죠? 특히 외국 그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보면 라지에타들 많이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라지에타가 증기가 들어와서 증기가 응축하면서 열을 발생해서 그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 난방을 하는 방법에 주로 증기가 많이 사용해요. 또 그런 라디에이터뿐만이 아니고 그냥 증기를 직접 뿜어서 난방할 수도 있어요. 증기 자체를 직접 뿜어주면 증기를 가지고 열 교환을 하면 잠열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그죠? 응축해서 응축선 다시 또 빠져나가니까. 그런데 뿌려주면 증기가 가는 잠열하고 또 응축된 물이 또 온도가 높잖아요. 그것에 현열까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이용해요. 가끔 또 조리기구, 뭐 우리 군대 다들 다녀오셨으면 군대에서 밥 뭘로 하죠? 스팀으로 찐다고 그러죠. 요즘 이제 전기밥솥 많이 이용하는데 제가 군생활 할 때만 해도 네, 이렇게 그 전기 그 자켓으로 해서 대량으로 쪘어요. 학교나 아니면 그 대단히 식당들도 전기 그 자켓을 이용한 솥을 가지고 밥을 했었어요. 그죠? 그 스팀으로 찐 밥을 예전에 먹었는데 이렇게 조리에도 다 이용을 해요. 전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발효시설, 청소, 뭐 건조기, 전기 자체가 온도가 높고 건도가 높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건조도 하고 가습, 살균, 온도 조절, 또 가열, 염색 공장이나 타이어 성형, 목재 공장, 뭐 우리가 스티로폼 그 성형할 때 뭐 이럴 때 전부 다 전기를 가지고 그 전기의 열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주 많은 곳에서 전기를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공장 쪽, 제조 설비 이런 쪽에서는 특히나 더 전기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자,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전기는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물의 온도를 올려줘야 되는 현열과 또 그 전기로 변환하기 위한 잠열을 모두 다 이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 물 얘기할 때도 이게 현열하고 잠열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현열이라고 하면 물체의 상태 변화 없이 온도를 변화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반대로 잠열은 온도 변화 없이 물질의 상태를 바뀌는데, 뭐 고체에서 액체로, 뭐 액체에서 기체로, 반대로 기체에서 액체로,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데 주고받는 에너지, 그것을 우리가 잠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기 시스템에서는 주로 잠열을 많이 활용하게 돼요. 자, 상변화 그래프입니다. 여기 이제 얼음하고 이쪽은 다 생략을 했는데, 이제 일단 물 상태에서 물이 0도에서 100도까지 이렇게 올리는 요 상태, 그러니까 요 상태를 우리가 불포화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끓기 직전에 그 물, 그죠? 포화 온도까지 올라간 물, 대기압 상태는 100도가 되겠죠, 그죠? 근데 만약 기압이 낮거나 압력이 높으면 이러면 이 온도가 바뀔 거예요, 그죠? 그 온도에 도달한 물, 끓기 직전의 물, 이것을 우리가 포화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포화가 된 거예요, 완전히. 열 에너지를 가득 가지고 있는 물이에요. 포화 상태인 물이다. 그래서 포화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포화수에다가 에너지를 계속 공급을 하면 그중 일부가 전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물이 한 번에 전기로 다 바뀌는 건 아니잖아. 그죠? 열을 주면 그 중에 일부가 전기로 바뀌는 거예요. 일부가 그 에너지를 다 흡수해서 전기로 바뀌고 나머지는 포화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너지가 또 들어오면 그 중에 일부가 그것을 받아서 전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과정을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은 전기하고 포화수가 공존하겠죠, 그죠? 예. 이 상태를 우리가 수포화 전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상태가 다 끝나면 가지고 있는 물이 전부 다 전기로 바뀐 상태. 예. 그 상태가 우리가 건포화 전기, 포화 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도가 1인 포화 전기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에너지를 더 공급을 하면 더 이상 증발할 물이 없어요. 그죠? 증발할 물이 없는 상태에서 열을 계속 공급받으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전기가 과포화 전기, 과열 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많이 가지고 있고
에너지는 많이 가지고 있고 건도는 1인 그런 증기 상태가 돼요. 이런 걸 아까 우리가 그 발전기나 이런 데서 주로 이용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 현열은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물 1kg당 1kcal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0도부터 100도까지는 100kcal가 필요한 거고, 물에서 증기로 바꾸는 데는 약 540kcal 정도의 열량이 필요해요. 이 공간에서 사용하는 열량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현열량보다. 자, 우리가 전열이라고 얘기해요. 전열은 현열하고 잠열, 이거를 모두 다 합해서 우리가 전열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체 증기가 가지고 있는 전체 에너지, 그것은 그 액체가 갖고 있는 물 상태에서의 에너지, 그리고 그 포화수가 갖는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잠열, 포화 증기로 바꾸는 데 필요한 잠열, 그것을 모두 합쳐서 전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주전자에 20도씨 물 2리터가 들어있어요. 이것을 전부 다 증기로 바꾸는, 포화 증기로 바꿀 때 이때 얼마나 많은 열을 공급해야지 주전자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포화 증기로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현열은 질량과 비열, 그 다음에 온도 변화. 그죠? 그래서 물 2리터 질량은 2kg로 하면 되고요. 비열은 1, 그죠? 1kcal로 계산하면 되고, 온도 변화는 20도씨에서 대기 상태에서의 그 온도 변화는 100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포화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 80도. 그죠? 네. 그래서 곱하면 160kcal 정도 될 거예요. 잠열은 질량 2kg. 그죠? 그 다음에 물의 잠열. 대기압 상태에서의 물의 잠열이 약 539kcal 정도로 계산을 하면 약 1078kcal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전체 전열은 현열 플러스 잠열 해서 전체 필요한 20도씨의 물 2리터를 전부 다 포화 증기 상태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열은 전체 1238kcal가 필요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네.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이야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쓰다 보니까 주로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었어요. 포화수, 뭐 습증기, 건포화증기, 포화증기, 뭐 과열증기 이런 말을 주로 많이 썼어요. 그죠? 포화수라고 하는 것은 물을 일정한 압력에서 열을 가하면 온도가 상승하고 어느 온도에 도달하면 온도의 상승이 정지하고 증발하기 시작한다. 이때 물을 포화수라고 한다. 끓기 직전 상태. 그러니까 물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 그죠? 물 상태의 에너지를 가득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포화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포화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수는 끓기 직전, 현열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최고치를 가지고 있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포화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습증기는, 자, 포화수가 포화 증기로 바뀌잖아. 그죠? 열을 계속 공급하면. 그때 발생하는 증기. 증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포화수도 같이 존재해요. 그 상태를 우리가 습증기라고 한다. 그래서 포화수 상태에서 열을 가하면 포화수와 증기가 공존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우리가 습증기라고 한다. 포화증기 또는 건포화증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온도의 상승 없이 포화수가 전부 증발하여 증기가 될 때 증기를 포화증기, 완전히 그 증기로 바뀐 게 끝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열을 더 가하면 과열증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 건도가 1인 상태, 포화수가
모두 포화 증기로 바뀐 그때 그 상태의 증기 상태, 그것을 우리가 포화 증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열 증기는 포화 증기에 계속해서 열을 가하면 증발 없이 온도가 상승하게 되죠. 증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증기 상태에서 열을 더 가면 상태 변화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죠? 열만 계속 올라가요. 에너지만 자꾸 이렇게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그때 그 열 에너지를 마찬가지로 현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많은 현열을 또 가지고 있는 증기를 우리가 과열 증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화수에서 습증기, 포화증기, 과열증기 형태로 이렇게 상태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각각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죠. 그죠? 이제 그 증기에서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증기하면 압력, 포화 온도, 비체적, 현열량, 잠열량, 전열량,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다 계산해서 측정해서 만들어 놓은 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증기를 다루면 압력이 얼마야? 그러면 그 압력에서 그때 그 증기가 갖는, 대부분 다 포화 증기 상태이기 때문에 포화 증기 기준으로 그때 온도는 몇 도지? 비체적은 얼마야? 그때 현열량은 얼마고? 잠열은 얼마야? 이걸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표를 가지고 우리가 모든 그 증기 관련된 계산을 다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 표는 이제 계산에 이용하는 거고, 포화증기 선도라는 게 있어요. 아까 그 포화증기 표 있었잖아요. 그죠? 그 숫자들.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선도로 바꾼 거예요. 그래프로.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증기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증기 성도를 이제 조금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증기 선도에 보면 아까 그 포화 증기 표에 나와 있던 비체적, 현열, 잠열, 전열, 그 다음에 온도, 그죠? 압력과 온도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냐? 예를 들어서 물이 압력이 얼마일 때 몇 도에서 끓는지, 또 압력이 얼마일 때 그 포화수의 온도가 얼마가 돼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은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온도가 높다 라고 우리가 그 물의 특성 얘기할 때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압력이 1kg일 때, 1바일 때 물은 몇 도에서 끓을 건가? 게이지 압력으로. 그러면 여기에 그래프에서 1바일 때 쭉 올라가서 온도와 만나는 점에서 옆에서 쭉 가서 온도를 보면 약 120도 정도에서 물이 끓기 시작한다. 10바일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봤더니 약 183도에서 물이 끓는다. 이게 여기 온도 그래프하고 압력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프로 보니까 어때요?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온도가 계속 상승을 하죠. 그죠? 이렇게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이게 포화 증기 온도예요. 포화수의 온도이면서 포화 증기의 온도가 되는 거죠. 아까 포화수하고 포화 증기의 온도는 어때요? 같아요. 그죠? 상태가 다른 거지. 그러면 포화 증기 압도 똑같아요. 이 온도면 포화 증기 압이 얼마가 되는지.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보일러에서 우리가 증기를 10kg, 10바짜리 증기를 만들려고 해요. 10바짜리. 그러면 몇 도까지 물을 올리고 그때 발생하는 증기 온도가 몇 도가 될까요? 183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아까 그 제어가 쉽다고 그랬잖아요. 증기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증기의 온도를 어떤 장치에서 예를 들어서
스티로폼 같은 거 만들 때, 스티로폼을 만들 때 온도가 중요해요.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스티로폼 그 입자가 얘가 녹아요. 그죠? 근데 온도가 낮으면 얘가 전부 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 쉽게 하면 뻥튀기처럼 조그만 그 솔입자가 뻥튀기처럼 부풀어 오르면서 스티로폼 같은 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전부 다 부풀어 올라가지고 형성을 해줘야 되는데 다 안 하고 일부만 형성이 되고 나머지는 열이 모자라서 안 되는 거죠. 온도가 부족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온도를 맞춰야 되겠다. 온도가 예를 들어서 정확하진 않아요.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온도가 어떤 그 장치에서 사용하는 온도가 150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그 온도를 맞출 수가 있겠어요? 힘들잖아, 그죠? 그런데 증기는 이 150도에 해당하는 압력 한 3.5kg 정도 된다. 그러면 압력을 3.5kg로 맞추면 돼요. 그죠? 3.5kg로 맞추면 근데 이게 이제 그 전에 그게 포화수 상태가 되도록 이제 응축수를 더 주거나 그런 방법들을 쓰는데 어쨌든 그 압력을 만들면 그 온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치에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좀 더 쉽게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다음 이제 비체적. 우리가 포화 증기의 비체적은 압력이 높아질수록 감소한다. 우리가 물은 비압축성 유체라고 했잖아, 그죠? 근데 증기는 압축성 유체예요.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죠? 이 얘기가 그냥 압력이 높을수록 비체적, 체적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체적이 감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단위 질량당 갖는 그 물체의 부피가 압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비체적 그래프인데 일바일 때는 약 0.898 루베 정도 부피가 필요해요. 물 1kg이. 그런데 10바 정도로 올라가면 약 0.18 루베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매우 크게 줄어들어요. 압축성이 매우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뭐 공기나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한 컴프레셔나 이런 걸로 그냥 압축을 하잖아요. 그죠? 증기는 그렇게 압축을 하지 않고 온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발생 압력을 높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높은 압력으로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압력의 증기를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비체적이 압력이 높을수록 작기 때문에 아까 수송할 때도 압축성이라서 높은 압력으로 하면 부피가 줄어들어서 작은 배관으로 보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일러에서 증기를 만들 때 될 수 있으면 높은 압력으로 만들어요. 뭐 다른 이유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 높은 압력으로 만들므로 해서 보낼 때 수송을 할 때 조금 더 작은 배관으로 더 많은 증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에너지를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일러를 높은 압력에서 증기를 생산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현열량. 이 현열량은 포화수가 갖는 에너지지, 그죠? 포화수가 갖는 에너지예요. 그래서 포화 증기의 현열량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뭔 얘기냐? 압력이 높을수록 끓는 온도가 높아요. 그죠? 끓는 온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포화수가 하는 현열이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포화 증기의 현열량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현열량은 포화수가 갖는 에너지는 점점 커진다.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이걸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물 일바일 때 그 포화 증기를 만들기 위한 현열은
120kcal. 그죠? 포화수가 응축수로 바뀌었을 때 그 응축수가 갖는 에너지, 그게 120kcal 정도 되는 거예요. 10바에서는 185.8kcal/kg 정도의 현열량을 가져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포화 증기를 만들기 위한 포화수의 현열량을 증가한다. 압력에 따라서. 끓는 온도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열과 현열량을 합한 것이 전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포화 증기의 전열량은 마찬가지로 압력이 증가할수록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증가폭이 매우 작아요. 1바일 때는 646kcal 정도의 전열량을 가지고 있는데 10바일 때는 물 1kg이 약 663.8kcal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크지 않죠? 그래프상으로 봐도 많이 붙었어요. 현열량 증가하는 것보다, 그죠? 현열량 증가량보다 똑같은 상태에서 현열은 차이는 약 한 66kcal 정도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이 1바에서 10바 차이가 날 때. 그래서 현열은 66바 정도 차이가 있었는데 전열은 해보니까 약 한 18kcal 정도? 증가량이 매우 작다는 거죠. 그래서 전열은 압력을 높일수록 반대로 온도를 높은 온도로 만들어도 전열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현열은 좀 많이 변했는데 전체 열량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많이 변했을까요? 잠열이 바뀌는 거죠. 그죠? 잠열량. 자, 잠열은 포화 증기의 그 잠열량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자, 현열과 전열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같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잠열은 오히려 압력이 높을수록 줄어들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포화 증기를 만드는데 낮은 압력에서 만들면 포화수인 상태까지 끌어올리는 데는, 예를 들어서 포화수인 상태까지 열을 줄 때는 많은 열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포화 증기로 바꾸는 데는 아주 많은 열을 가해줘야 돼요. 그죠? 포화 증기로 만드는데 열을 더 많이 줘야 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증기를 만들면 증기의 건도가 나빠져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건도는 증기의 건도라고 하시나요? 조금 이따 아마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증기의 건도는 증기에 가지고 있는 그 응축수, 포화수, 그거가 얼만큼 되는지, 그 상태에서의 증기가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이것을 증기의 건도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그거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또 압력이 높아지면 현열량은 많이 증가하죠. 그죠? 그래서 물을 끓이는 데는 압력이 높을수록 불리해요. 그죠? 더 많은 열을 줘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부터 증기로 바꾸는 데는 잠열량은 오히려 압력이 높을수록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럼 압력이 높을 때 증기를 만들면 증기가 빨리 만들어져요. 보일러에서 주는 열량은 일정한데, 그죠? 현열 만들 때는 짧았는데, 저압에서는. 증기로 만드는데 잠열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이 끓는 시간이 많이 걸려. 그죠? 그만큼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런데 압력이 높으면 물 끓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증기로 바꾸는 데는 훨씬 더 저압 때보다 짧게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의 건도가 매우 좋아져요. 그래서 아까 증기가, 보일러가 높은 압력에서 증기를 만든다고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증기의 건도를 향상시키고 또 수송이나
이성의 압축률이 좋으니까 작은 배관으로 작은 용적을 가지고 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낮은 압력에서 생산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높은 압력에서 생산을 많이 합니다. 자, 5분 정도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될 때까지 한번 전기 시스템이 갖는 여러 가지 특징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기 시스템은 보면 뭐 아주 복잡하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 네, 그럼 이어서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기 시스템을 보면 매우 좀 복잡해 보이죠, 그죠? 복잡해 보이는데 우리가 수배관 때도 그랬어요, 그죠? 수배관은 열원 장치가 있고 분배 장치, 수동 장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사용처, 터미널, 그죠?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구분돼서 볼 수가 있었잖아요. 전기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곳, 그죠? 그 다음에 전기를 보내야 되겠죠, 그죠? 수송. 그 다음에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처. 근데 전기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전기의 회수. 그죠? 그래서 수배관하고 똑같은데 뭐가 더 있냐? 전기의 회수가 있어요. 왜 전기는 회수가 따로 있냐? 수배관은 보내서 에너지를 쓰고 그 물을 다시 가지고 오잖아, 그죠? 순환회로를 가지고 있어요. 수배관의 특징이. 그래서 얘는 환수에 대해서 별도로 신경을 안 써도 그거까지 포함돼서 그냥 수송에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수배관은 물 상태 그대로 갔다가 물 상태 그대로 오는 거야. 그래서 별도로 그건 회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전기는 물을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요. 그죠? 여기서 물을 가지고 보일러로 보내서 보일러에서 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만들어진 전기를 각종 우리 사용처로 보내는 거죠. 그죠? 수송, 분배, 그리고 사용처에서 그 전기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전기를 사용을 하면 전기는 주로 전기가 갖는 잡열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전기가 갖는 잡열을 딱 사용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응축수가 남는 거예요. 포화수가 남는 거예요. 근데 이 포화수가 남았는데 그 포화수는 우리가 포화수 상태도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얼만큼? 현열만큼. 그죠? 그러니까 잡열을 썼어. 전기에서 잡열을 썼어요. 그러면 전열에서 잡열을 빼고 나면 뭐가 남아요? 현열이 남아 있는 거야, 여기에. 응축수에. 그럼 이거를 버릴 거냐? 버리면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죠, 그죠? 전기를 버리면, 응축수를 버리면 응축에서 가는 열을 버리는 거고, 물을 버리는 거고, 또 환경에 뜨거운 물이 밖으로 그냥 방류가 되는 거니까, 그죠? 안 좋겠죠. 그래서 그 전기를 다시 회수를 해요. 이 회수한 전기, 응축수, 포화수, 이거 자체로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물탱크에서 20도 되는 물을 보급하는 것보다 포화수인 100도짜리를 보내는 게 훨씬 더 보일러에서 전기를 만들기가 쉽잖아, 그죠? 잡열만 주면 되니까. 그래서 응축수를 회수를 해요. 그래서 회수해서 다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각각의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일반적인 전기 시스템 많이 복잡하죠? 그죠? 보면 막 보일러도 있고, 그죠? 응축수 회수 탱크도 있고, 사용 열교환기들 다양하게 있고, 햇떡도 있고, 편심 레두샤도 있고, 뭐 트랩들 다양하게 있고, 하여튼 자켓들도 있네요. 하여튼 다양한 이런 장비들이
이 증기 시스템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수변관 시스템의 밸브만큼이나 증기 시스템도 많이 복잡해요. 복잡하지만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증기의 건도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포화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증기의 비율, 그죠? 증기 중에, 포화증기보다 증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포화증기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용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증기, 습증기인 상태에서 그 중에서 완전한 증기 상태, 건포화증기, 포화증기가 몇 프로냐,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보면 이렇게 보죠. 물, 그죠? 물을 증기로 만드는 데까지 필요한 포화수 상태까지 만들었어요. 이때까지는 없어요. 그죠? 이때까지는 증기의 건도라는 의미가 없어요. 다 그냥 물이니까. 그죠? 불포화수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 포화수 상태가 딱 됐어. 얘는 이제 열만 주면 증기가 나오는 거야. 바로 그 상태. 요때를 기준으로 건도가 0이다. 왜? 다 물밖에 없으니까.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열을 계속 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증기로 바뀌겠죠? 바꾸는데, 아까 얘기했던 열을 조금 더 준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포화수가 한꺼번에 다 포화 증기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아주 일부만, 그죠? 포화 증기로 바꾸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물이에요. 포화수야. 또 더 주면 그 중에 또 일부가 포화 증기로 되는 거고, 포화수 상태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방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하얀 물방울들, 증기가 응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계속 주면서 포화수에서 증기가 발생돼서 나오지만 그 증기들이 또 열을 잃어서 응축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죠? 포화수가 다시 또 생기는 거야. 이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여기에 열을 더 주면 점점점 포화수는 줄어들고 포화 증기의 양은 늘어나요.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포화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포화 증기인 상태, 요때를 우리가 건도가 1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포화 증기의 건도는 완전한 포화수일 때를 0, 완전한 포화 증기인 상태를 우리가 1이다. 응축수가 하나도 없는, 포화수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증기, 이걸 건도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열을 더 가해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과열 증기가 되죠. 과열 증기. 포화 증기를 가열하면 온도 변화 없이, 압력 변화 없이 온도를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온도만 올라가는 거야. 그죠? 요것을 우리가 과열 증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포화 증기 상태를 우리가 건도가 1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완전한 포화 증기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는 게 시스템에는 훨씬 더 좋아요. 이런 중간중간에 포화수가 있으면, 응축수가 있으면 그 응축수로 인해서 많은 배관에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에너지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될 수 있으면 완전한 포화 증기를 만들고 싶은데, 근데 보일러에서 이런 완전한 그 포화 증기를 만들 수가 있냐? 불가능에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그 건도가 1인 것을 만들고 싶으면 오히려 과열 증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해요. 아까 그 발전이나 이런 그 터빈 돌릴 때. 근데 우리가 생산하면 어느 정도의 그 응축수를 같이 포함한 그런 증기가 밖으로 나오는데, 그 증기가 나올 때 다른 이물질들, 보일러 수에 있는 고형물들, 또 거품, 또 수분, 뭐 이런 것들이
증기하고 같이 빠져나와요. 이런 현상들을 보일러 밖으로 이런 것이 같이 나오는 현상을 우리가 캐리오버다. 증기가 다른 것들을 같이 끌고 같이 나오는 거야. 들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이라고 해도 물이 순수한 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 속에. 그죠? 물 속에 다양한 무기물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냄비에 물을 끓이면 냄비 바닥에 뭐 허옇게 이렇게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불순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고형물들이. 네. 그런 것들. 또 물이 우리가 완전한 중성인 상태의 물이면 좋겠는데 물은 완전한 중성인 상태의 물이 별로 없어요. 그죠? pH가 산성 쪽에 가까운 물들이 많아요. 특히 보일러 안에는 산성을 띠게 돼 있어요. 물이 끓이면서 그 안에 있는 무기물들이 계속 남아있고 물 분자만 밖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안에 그러한 그 물질들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염분들이. 결국은 그 보일러 안에 계속 우리가 보충수를 넣어주고 물을 끓여서 물은 증발하고 그러면 안에 있는 고형물들이나 무기물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점점점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품이나 이런 것들이 막 발생을 해요. 물이 끓으면서 거품들이 나오는 거야. 근데 물만 있으면 그 거품이 금방 없어지는데 이게 그 무기물들이 많으면 이 포말들이 꺼지지 않고 작은 포말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저런 거 바닷가에 파도가 많이 칠 때 보면 거품들이 이렇게 쌓여있는 걸 본 적이 있어요. 포말들이. 네. 그런 것들이 우리 보일러 안에 물을 오랫동안 끓이면 그렇게 생겨요. 그런 것들이 증기가 나오면서 같이 나오는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물방울들. 끓이면서 물방울 튀어오르는 것들이 같이 딸려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리오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그 캐리오버 보면 포밍하고 프라이밍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포밍은 보일러 수면에 대량의 거품이 발생하는 현상들. 거품이 나오는 거. 주로 원인은 보일러 수질이 높은 TDS 농도를, 그러니까 무기물이 함량이 높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은 계속 끓이면서 물 분자는 증발을 하고 나머지 고형물들은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또 물을 끓이니까 계속 또 물이 보충수가 계속 들어와야 되겠죠. 보충수는 계속 들어오고 또 물만 증발하고 보충수에 가지고 있던 무기물들은 계속 남아있고 그래서 pH 농도가 점점점 높아져요. 이런 나트륨이나 칼슘,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점점점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농도가 높아지면 거품이 일어나요. 그걸 우리가 포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라이밍은 보일러 수가 미세한 물방울이나 거품 형태로 다량 발생해서 증기와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물이 이렇게 아까 그 증기를 발생할 때 낮은 압에서 발생을 시키면 현열은 작고 잠열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잠열이 크다는 얘기는 물이 끓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같은 에너지를 줬을 때. 압력이 높으면 현열은 높지만 잠열이 작아요. 그래서 포화수 상태에서 물이 끓을 때, 그 물이 끓는다는 얘기는 물 가운데에 막 기포가 막 생기면서 이것들이 막 증기가 밖으로 막 솟구쳐 오르잖아요. 그죠? 이 과정이에요. 이럴 때, 솟구쳐 오를 때, 우리가 그 냄비에 보면 물이 끓어오를 때 물방울들이 막 튀잖아. 그죠? 그런 거죠.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방울들이. 그래서 이 미세하게 튀어나온 물방울들이 증기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프라이밍이라고 한다. 주요 원인은 보일러 운전 압력이 낮은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열을 공급하는 시간이 길어진 거야. 끓이는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방울들이 더 많이 생기는 거고 그것들이 더 많이 증기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온도가 낮으니까 더 응축도 많이 되고 그래서 보일러 운전 압력이 낮을 때 이럴 때 프라이밍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또는 수위가 너무 높을 때 증기가 배출되는 배출구가 있어요. 근데 수위가 너무 높아서 이거 가까이 왔어. 그럼 물이 끓어서
끌어서 물방울 튀었어요. 튀었는데 증기 배출구에 가까워. 그럼 어때요? 금방 빨려 들어가겠지, 그죠? 그래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위가 높을 때도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보일러 부하의 급격한 상승. 뭐냐면 보일러 용량보다 사용량이 더 많은 거야. 그러면 보일러에서 충분히 압력을 만들어서 형성해서 끓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 전에 막 빼내가는 거야, 사용처에서. 그죠? 사용처에서 막 빼내가니까 아무래도 거기에 있는 그 습증기 상태들이 같이 빨려 나간다는 거죠. 이럴 때 프라이밍이 많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 합쳐서 우리가 캐리오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 관리를 잘 해줘야지만 이후에 그 배관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일러의 저압 운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증기는 빛의 적은 압력이 낮아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압력이 낮을수록 증기의 부피가 커져요. 그죠? 압력이 높을수록 부피가 매우 작아지죠.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설계를 했어요, 이거를. 그러면 높은 압력에서 작은 부피를 가지고 증기가 나와야 되는데 낮은 압력에서 많은 부피를 가지고 나왔어. 그러면 배관은 지나갈 수 있는 용적은 정해져 있는데, 그죠? 여기에 똑같은 열을 보내는데 최적이 10kg일 때는 약 0.18 루베 정도 돼요. 6kg일 때는 0.27 루베 정도 되는 거야. 메타 3승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얼마 차이 나지 않는데 그거에 따라서 증기의 최적은 150%가 증가하는 거예요. 압력이 낮아지면. 그러니까 증기 보일러를 10kg짜리 보일러를 가지고 있는데 10kg로 운전을 하면 약 0.18 루베 정도의 부피를 가지고 운전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사용자가 6kg에서 운전을 시켰어. 그럼 어떻게 되죠? 용적이 150%가 증가하는 거야. 150%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배관에서. 그만큼 빨리 지나가야 되겠죠. 그죠? 1.5배 빨라져야 되는 거야. 배관경이 커지는 건 아니니까. 또 유속은 무한정 커질 수가 없어요. 왜? 10kg일 때하고 6kg야. 어떤 게 유속이 빠르겠어요? 10kg일 때 유속이 더 빨라요. 이건 똑같은 양을 보내기 위해서 유속이 1.5배 증가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제로 유속이 증가할 수는 없어요. 왜? 압력이 낮은데 어떻게 증가를 해요? 유속은 똑같은 양을 충분히 쓸 수 있으면 유속이 늘어나지만 실제로는 유속이 증가가 잘 안 해요. 반대로 사용처에서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계에서. 설계는 예를 들어서 1000kcal를 쓰도록 설계를 했는데 실제로 받는 거는 750kcal밖에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용처의 그 열 에너지가 부족한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보일러를 저압 운전을 하게 되면. 그래서 항상 보일러는 보일러 정적 그 압력 상태로 운전을 하도록 해야 돼요. 또 이렇게 저압 운전을 함으로 해서 아까 캐리오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건포화 증기가 아닌 스포화 증기가 더 많이 오는 거고 증기의 건도가 떨어진 상태로 오게 되는 거예요. 증기의 건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죠? 증기 안에 응축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증기 배관에서 가장 이제 지난번에 공부했던 거 수배관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그것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게 뭐가 있죠? 공기. 이물질. 우리 수배관은 공기와 이물질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에요. 악의 축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하여튼 모든 문제에 발생하는 그 시초가 공기와 이물질. 이거에 의해서 대부분의 문제가 생기게 돼요. 증기는 증기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증기 시스템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 중에 물방울, 물. 그 물이 뭐죠? 응축수야. 네.
응축수. 또 똑같이 이물질. 그죠? 네. 근데 이 응축수는 단순히 이제 물의 성질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증기가 응축되면서 물이 되면 pH 농도가 매우 높아져요. 그래서 배관 부식을 무진장 빨리 시켜. 그래서 증기 배관에 그 응축수를 제거해야 되는 이유가, 그걸 하지 않으면 배관이 금방 녹슬어요. 파손돼. 그래서 증기 배관은 항상 건도를 잘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응축수를 어떻게 잘 제거하느냐, 이것이 증기 배관의 가장 핵심이 돼요. 산성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보일러는 적정 압력으로, 설계 압력으로 운전을 하는 게 좋다. 높은 압력으로 운전하는 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증기를 나중에 사용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사용할 때는 압력을 낮춰서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좀 전에 계속 그 증기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증기를 사용할 때는 낮은 압력에서 사용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보낼 때는 높은 압력이 좋아. 왜? 높은 압력에서 생산하면 증기의 건도도 높아지고 또 용적률도 줄어들기 때문에 수송도 편리하고, 그죠? 높은 압력으로 보내는 거니까 빨리 멀리 잘 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압력으로 생산하는 게 맞아. 근데 쓸 때는 높은 압으로 쓰면 되지. 근데 왜 낮은 압으로 쓸까? 보통 사용처에서 한 2kg 정도 써요. 열 쓰는 데서는. 왜 그럴까? 자, 우리가 증기의 열을 사용하면 주로 어떤 열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잠열. 그렇죠. 증기의 잠열을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잠열은 압력과 어떤 관계가 있죠? 반비례. 그렇죠. 압력이 낮을수록 잠열이 커요. 잠열이 뭐죠? 증기가 포화수 상태로 응축될 때 발생되는 열, 그게 잠열이잖아요. 반대로 포화수가 증기로 바뀔 때 필요한 열, 그게 잠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증기 시스템에서 열을 사용한다 그러면 주로 잠열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러면 발생할 때는 어쨌든 그 열이 다 전열이니까 다 들어갔어. 사용처에서는 잠열을 써요. 그러면 높은 압력에서 응축돼서 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낮은 압력에서 응축돼서 그 열을 쓰는 게 더 좋겠어요? 낮은 압력이 좋겠죠. 잠열이 그만큼 더 크니까. 그리고 응축수가 이렇게 나올 때 높은 압력의 응축수는 현열량이 많아요. 그죠? 현열량이 많아. 그럼 그 상태에서 응축돼서 밖으로 뺐어. 그래서 이 응축수는 높은 압으로 유지하지 않아요. 이제 거의 대기압에 가깝게 방출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기압으로 낮아졌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응축수가? 응축수의 현열이 높았어. 압력이 높아서. 그런데 압력이 낮아지면 현열이 낮아져요. 현열이 낮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현열 차가 이렇게 생겼어. 아까 1바하고 10바하고 현열이 약 한 66kcal 정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네? 효율. 응축수에서는 그 응축수가 다시 어떻게 해요? 끓어요. 66kcal가 있으면 그 응축수의 잠열이 540kcal 정도 되잖아요. 1바에서. 그죠? 그러면 540kcal은 최소한 한 120-30g 정도. 응축수 1kg, 10바의 1kg이 압력이 1바로 낮아지면 그 중에서 약 120g 정도의 응축수가 다시 증기로 바뀌는 거야. 손실이죠? 손실이야. 그죠?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야. 그걸 또 다 썼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래서 낮은 압력으로 만들어서 그 낮은 압력인 상태에서 우리가 열을 사용을 해요. 증기 열관기에 보면 그래서 그 전에 가마 밸브를 설치해서 압력을 낮추고 그 낮은 압력으로 우리가 증기를 사용한다. 결국 이게 다 이어지는 이야기 되겠습니다. 자, 다음 증기 생산에서 습증기에 의한 손실. 아까 증기 시스템, 증기 배관에서 가장
큰 골치 아픈 게 우리가 그 응축수라고 그랬잖아, 그죠? 응축수. 응축수가 뭐죠? 물방울, 포화수. 습증기에 포화 건도가 나쁘면 응축수가 많이 발생해요. 그죠? 그 응축수, 습증기, 증기의 건도가 저하된다. 증기 건도가 나빠지면 이런 그런 문제가 다 생겨요. 또 기구의 열 전달률을 감소한다. 뭔 얘기냐? 응축수가 생기면 우리가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습기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습기가 증기 가운데 이게 둥둥둥둥둥 떠다닐까요? 대부분은 잘 안 그래요. 그렇죠. 배관 벽에 들러붙어요. 그죠? 그래서 건도가 예를 들어서 한 5% 이상 된다. 그러면 배관에 우리 겉에는 모르죠. 안쪽에 있는 얘기니까 안쪽에 배관에 습기가 이렇게 들러붙어 있어요. 그죠? 이 상태에서 증기가 빠르게 막 지나가는 거예요. 또 장치에서 열 전달하는 열교환기의 벽에도 응축수가 들러붙어 있어요. 그러면 증기가 열을 잘 전달할 수 있겠어요? 전달 못하죠. 왜? 응축수가 그만큼 막고 있으니까. 열을 주려고 하니까 응축수가 열을 빼앗아서 자기가 증발하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열 전달을 잘 못해요. 그만큼 열 전달 효율이 떨어져요. 또 응축수 부하량이 증가해요. 당연히 응축수가 많이 생기니까 응축수를 많이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응축수 부하가 증가하고 워터 해머가 발생해요. 여기 오타가 있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발생. 그러니까 워터 해머가 응축수가 많으면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건도가 한 95% 이상 되면 배관벽에 붙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나가면서 열 손실이 계속 생겨. 그럼 응축수가 점점점 많아지겠죠, 그죠? 그럼 점점점 많아지면 이 응축수가 점점점 들러붙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많아지면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그죠? 흘러내려서 밑에 고여. 근데 고여 있으면서 어떻게 되냐? 이게 증기가 빠르게 이동하니까 같이 이동을 해요, 앞으로. 그죠? 응축수가 증기하고 같이 딸려서 이게 앞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응축수가 점점점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 파도 치잖아, 그죠? 파도가 왜 치겠어요? 바람이 미니까 파도가 치는 거예요. 그죠? 바람이 미니까. 그러니까 출렁출렁 한다. 얘도 이 안에서 빠른 속도로 이렇게 미니까 얘가 출렁출렁 돼요. 그러다가 배관을 딱 막아. 그럼 어떻게 돼요? 증기는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어요. 증기는 보통 속도가 약 한 20에서 30m/s 정도. 우리가 보통 한 25m 정도 흘러가요. 초당. 1초에 25m씩 막 지나가, 증기는. 엄청 빨리 지나가죠. 그죠? 증기는 엄청나게 빨리 이동해. 물은, 우리 수백 안에서 물은 속도가 얼마 정도 계산했죠? 1.5m/s 정도. 매우 느려요. 왜 그렇게 설계하죠? 빨리 가면 얘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 수격이 잘 일어나요. 그죠? 근데 증기배관은, 증기는 질량이 별로 없으니까, 그죠? 비중량이 작으니까 상대적으로 빨리 흘러가도 수격이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그 증기 속도로 응축수가 같이 딸려서 날아가. 안 되겠죠, 그죠? 장비나 이런 게 이 응축수에 의해서 손상을 많이 입게 돼요. 그래서 또 아까 응축된 물은 pH 농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죠? 산성을 띠는 경향이 있어요. 배관이나 배관의 연결, 또 밸브류 이런 거에 부식을 촉진시키고 손상을 많이 입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증기의 건도를 높게 생산을 하고 높게 유지하는, 그렇게 해줘야지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습증기의 건도가, 증기의 건도가 0.97 정도 된다. 그러면 거의 포화 증기에 가까운 거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전체 증기에서 97%는 증기고 반대로 3%는 응축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건도 0.97이라는 얘기는. 그러면 10바인 증기 1kg이 건도가 0.97이야. 이때 전열량은. 그러면 계산을 해야죠. 현열은 뭐 물 1kg인 상태에서의 그 열량이니까
뭐 응축이 됐든 증기 상태가 됐든 어쨌든 현열량은 185.7 킬로칼로리가 있어요. 증기는, 잠열은 요 3%를 뺀 증기의 잠열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응축수는 잠열이 없으니까. 그래서 증기의 10발 때 그 잠열이 477.98 킬로칼로리예요. 여기에 순수한 증기의 질량 0.97kg를 해서 약 463.6 킬로칼로리의 잠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전열은 현열과 잠열을 더해서 약 651.1 킬로칼로리가 건도 0.97인 증기 1kg이 갖는 전열량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건도가 1인 포화증기일 때를 계산해 보면 전열이 663.7 킬로칼로리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죠, 그죠? 네. 얼만큼? 약 2%만큼의 열량이 적은 거예요. 습증기는. 그래서 증기를 보내는데 우리가 계산할 때 건도 1인 상태로 보내고 싶지만 실제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도가 0.95, 0.97 이 상태에서의 실제 전열량을 계산해서 그죠? 그 전열량에 맞춰서 장비를 설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많은 물을 이용해서 증기를 발생시켜서 장치를 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도가 나쁘면 똑같은 열을 쓰기 위해서. 그죠? 특히 현열보다 잠열만 이용한다. 그러면 차이가 그만큼 더 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건도를 많이 유지해야 되는 것은 똑같은 증기를 발생하는데 보일러에서는 발생할 때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응축되면서 열을 많이 빼앗기고 결국 사용처에서 그만큼 열을 못 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또 반대로 응축수는 더 많아지고. 자, 증기배관의 수격. 아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응축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응축수가 많이 모이면 밑에 이렇게 흘러요. 증기는 매우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고 그래서 그러다가 점점 많아지면 파도가 이렇게 너울이 점점 커지겠죠,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관 벽을 이렇게 막게 돼요. 이러면 이 응축수가 배관이 꺾이는 곳, 그죠? 밸브 이런데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때리면 이 사용 압력의 작게는 4배, 많게는 40배 정도까지의 큰 압력으로 충격을 주게 된다. 배관이 못 견뎌요. 수배관에서의 수격도 크지만 증기 배관에서의 수격도 큰 문제를 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증기의 생산에서 건도를 향상하는 방법. 이렇게 증기가 가장 문제는 응축수를 적게 생산하기 위해서, 적게 만들기 위해서, 또 배관에 손상을 안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증기의 건도를 높게 해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만큼 건도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일러를 최고 사용 압력에서 운전한다. 그죠? 캐리어버가 주로 그 보일러의 저압 운전에서 발생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압력이 낮을 때. 압력이 높을 때 잠열이 줄어드니까 순간적으로 증기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 압력 조건에서 운전을 하고 초기 기동 시에 이게 끓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습증기가 많이 나와요. 초기 기동 시에. 이럴 때 될 수 있으면 빨리 승합을 해서 그 갖고 있는 그 증기의 건도를 높여야 된다. 또 최대 부하 이상 운전하게 되면 그러면 물이 더 많이 공급되고 결국은 습기가 높은 그런 증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부하 운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그러면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잘 구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또 캐리오버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질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고형물들이 많아지고 이러면 거품이, 포밍이 발생하게 되고 그 포밍에 의해서 수배관에 이물질과 응축수가 많이 대량으로 넘어오게 돼요. 또 1차 압력 조절 밸브를 설치해서 보일러가 저압 운전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보일러 압력이 일정 압력에 도달할 때까지 얘가 막고 있는 거야. 그리고
또 사용처에서 너무 많이 써도 여기에 압력이 일정한 압력이 되도록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일러에서 생산하는 그 증기의 건도가 높은 상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쪽에서 사용처에서 많이 뽑았으면 이쪽에 압이 점점 낮아지겠죠. 그죠? 보일러 압이. 낮아지면 캐리버가 생기는 거야. 습증기가 발생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일차 압력을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압력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 또 보일러 출구 측에 기수 분리기를 설치해서 습증기가 포함된 응축수가 처음 딱 나왔을 때 바로 그냥 응축수를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죠? 기수 분리기. 스팀용 기수 분리기는 이제 나중에 한번 또 그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여러 가지 그 판에 부딪히는 그죠? 형태도 있고, 네. 그 다음에 회전을 이용해서 응축수가 밖으로 흘러내리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사이클론 방법이라고 하고, 하여튼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써서 어쨌든 그 증기에 있는 응축수를 최대한 밖으로 배관으로 들어가지 않게 초기에 이렇게 해서 보일러 생산하고 바로 나오는 쪽에 기수 분리기를 설치해서 될 수 있으면 건도가 높은 증기를 시스템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 자, 증기의 수송. 증기의 수송은 펌프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죠? 증기는 펌프로 뭐 돌려갖고 보내지 않잖아요. 그죠? 증기 생산할 때 보일러에서 발생된 높은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처까지 증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증기는 효율적인 응축수를 제거하는 거, 수송에서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적정 배관경을 선정하는 거, 배관이 너무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것도 문제가 돼요. 또 사용처의 증기 사용량을 확보하는 거, 그죠? 너무 많은 증기를 써서 발생하는 온도가 낮게 한다든가, 아니면 증기의 흐름이 너무 느려서 열 손실이 많게 되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사용처의 그 사용량과 발생량 이런 것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는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 증기 수송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들이에요. 자, 배관 방법들이에요. 우리가 수배관은 크게 영향을 안 받고 그냥 배관을 그렇게 편하게 막 해요. 근데 증기 배관은 응축수라는 그 골치 아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배관할 때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배관할 때 주 배관은 어떻게 이렇게 이쪽이 이제 증기가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증기가 흘러가는 방향에서 봤을 때 약간 경사지게 이렇게, 이걸 우리가 순구배라고 그래요. 반대로 이렇게 흘러가면 아래쪽에서 위로 역구배. 그러면 응축수가 아까 이렇게 응축수가 있다가 스팀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흘러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응축수는 밑에서 높은 쪽으로 흘러가야 돼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파도가 더 많이 쳐요. 너울이 더 많이 생겨. 그죠? 그래서 수격이나 이런 게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근데 이렇게 흐르는 방향하고 같은 방향이면 물이 응축수가 쫄쫄쫄 흘러내리겠죠. 그죠? 흘러내리는 거야. 그래서 스팀 방향에 가깝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훨씬 더 얘들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요. 그리고 중간중간 30에서 50m 간격으로 드레인 포켓을 설치를 해요. 그래서 응축수가 고이게. 그래서 그 고인 응축수를 트랩을 설치해서 밖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기 주관은 흐름 방향으로 내리막 경사, 순구배를 줘서 기본적으로 설계한다. 그 경사도는, 주관의 경사도는 100분의 1 정도. 100분의 1에서 100m, 1m. 예, 100m 갈 때 1m. 아니면 최하 250m에서 1m 정도 경사 이상은 유지를 해줘야 돼요. 그거 이하로 되면 응축수 해소하는 응축수가 이렇게 모이는데 조금 별로 안 좋다. 경사도가 높으면 입상을 또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적절히 관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 주간에 30에서 50m 간격으로 응축수 포켓, 드레인 포켓을 설치하고 거기에 스팀 트랩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배관 밖으로 빼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입상관의 아래에는 항상 또 드레인 포켓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빼줘야 된다. 마찬가지로 드레인 그 스팀
트랩을 설치해서 빼줘야 돼요. 또 상향 배관 및 하향 배관, 이렇게 스팀이 가다가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스팀은 펌프로 밀지 않으니까 얘가 높은 곳까지 잘 보내요. 그래서 기계실에서 만들어서 2층, 3층에 그 기계들이 있는데 그쪽까지 그냥 막 보내. 쉽게. 근데 보내는데 이 입상 배관에서도 응축수가 생기겠죠. 응축수가 생기는데 이 응축수는 이 스팀이 밀고 못 올라가. 흘러내려, 이렇게 밑으로. 그죠? 그래서 이 입상 배관 아래쪽에 꼭 드레인 포켓을 설치하고 트랩을 설치해서 빼줘야 돼요. 또 반대로 하향 배관도 마찬가지. 하향 배관, 내리막 배관의 그 밑에도 드레인 포켓을 설치해서 스팀 트랩 설치해서 응축수를 빼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상향 배관의 시작이나 하향 배관의 끝나는 지점에 드레인 포켓을 설치해서 응축수를 빼준다. 또 배관의 분기. 증기 주관에서 우리가 이제 증기를 한 곳에서만 쓰지 않고 여러 곳에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기를 해야 돼. 가지 배관을 따와요. 따는데 물은 주로 아래쪽이나 옆쪽에서 따와요. 물은 주로 이제 아래쪽보다는 옆쪽에서 많이 따와요. 물. 왜? 위쪽은 공기가 있기 때문에 위로 따면 공기가 더 많이 빨려 나오는 거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가운데 쪽에, 옆쪽에서, 옆국에서 따가지고 이렇게 배관을, 이렇게 물 배관은 만들어요. 근데 증기 배관은 밑에 쪽이나 옆쪽에 따면 어떻게 해요? 응축수가 더 많이 흘러가는 거야, 그쪽으로. 응축수가 드레인 포켓하고 똑같이 역할을 하겠죠, 가지 배관에서. 그러면 이쪽에 있는 장비에 응축수가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럼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상향 배관, 위로 따요. 그래서 주 배관에서 항상 위쪽으로 따서 이렇게 장치까지 끌고 가요. 그래서 항상 분기할 때 주관의 상부에서 분기를 한다. 증기 배관은. 왜? 응축수가 글로 유입되지 않도록.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분기를 한다. 또 증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많이 쓰면 뒤쪽으로 갈수록 사용량이 줄어들면 배관을 작게 하는 게 유리하죠, 그죠? 네, 배관을 줄여요. 레드샷을 써서 쓰는데, 보통 물용 같은 경우는 동심 레드샷을 써요. 동심이 뭐냐? 배관의 축 중심이 같은 레드샷을 써요. 큰 배관의 중심하고 작은 배관의 중심이 같이 가도록 그렇게 설계를 많이 해요. 근데 증기는 그렇게 설치 안 해요. 왜? 그렇게 설치하면 응축수가 이렇게 있다가 동심 레드샷을 쓰면 턱을 넘어가야 되잖아, 응축수가. 그럼 어떻게? 여기에 응축수가 고여요. 레드샷을 쓰면, 동심 레드샷을 쓰면 그곳에 대량의 응축수가 고이는 거야. 그러다가 스팀이 확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한꺼번에 넘어가요. 한꺼번에 넘어가면 어떻게 돼? 파도 치는 거야. 그죠? 수격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응축수가 조금 있을 때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표신 레드샷을 써가지고 아래쪽에 턱이 없게, 그런 쪽으로 배관을 하는 거예요. 이 배관도 이 턱이 위쪽으로 이렇게, 아래쪽에 턱이 있는 게 아니고 위쪽에 턱이 있고 아래쪽은 턱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레드샷을 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응축수가 자연스럽게 흘러서 빠질 수가 있다. 그래서 편신 레드샷을 사용한다. 드레인 포켓. 아까 계속 이제 그 주 배관에 몇 미터 간격으로 드레인 포켓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30에서 50m 간격으로 드레인 포켓을 설치를 한다. 그래서 이런 드레인 포켓을 설치할 때는 주관 크기와 같거나, 그죠? 아니면 응축수가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을 정도의 큰 드레인 포켓을 설치해야 돼요. 드레인 포켓을 설치했는데 너무 작은 것을 설치했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타고 넘어가요, 응축수가. 그죠? 응축수 포켓은 응축수가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기에 걸리도록 하는 장치인데, 그게 너무 작은 배관을 쓰면 그냥 다 넘어간다는 거죠, 응축수가. 그죠? 그래서 드레인 포켓은 배관경과 같거나 아니면 충분히 응축수가 배출될 수 있을 정도의
해서 설치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증기소에서 배관의 사이징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배관 사이징은 질문인데 네, 여기 그래서 보면 포켓에서 이제 스팀 트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네, 스팀 트랩에서 이제 응축수랑 그 증기랑 분리를 해주고 배출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응축수 회수. 회수관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네, 그러면 그 응축수가 스팀 트랩에서 걸러진 게 네. 회수관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회수로 가는 거죠. 여기에서 응축수가 회수관으로 다시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스팀 트랩에서 걸러진 게 배출되는 게 아니라 다시 회수관 그렇죠. 그걸 회수하는 거예요. 그걸 회수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그 응축수의 회수에 대해 할 때 보면 트랩 선정할 때 이제 그게 중요해요. 회수 배관을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아직까지는 이제 준비 안 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아마 그 증기 장치하고 회수 사용과 회수는 다음 시간에 아마 하게 될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마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배관의 증기 배관의 사이징. 우리 수배관은 그죠? 수배관은 사이징하는 방법이 결국 마찬가지. 유속에 의해서 마찰 저항을 계산해서 손실 수두 값에 의해서 배관경을 산정하면 되잖아요. 그죠? 주배관은. 가지 배관은 세대 내에 들어온 거는 물 사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우리 15A 상당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배관경을 뭐 간단하게 계산해서 사용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증기도 마찬가지예요. 증기도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증기 배관도 마찬가지로 사이징을 하는데 너무 큰 배관을 쓰거나 너무 작은 배관을 쓰면 예를 들어서 큰 배관을 쓰면 배관이 크면 비싸죠. 그죠? 배관 비용이 증가해. 또 배관경이 크다는 얘기는 바깥쪽에 면적이 넓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어때요? 열 손실이 그만큼 더 큰 거야. 또 열 손실이 크니까 응축수 발생량도 훨씬 더 커요. 반대로 너무 작은 배관을 써요. 언더 사이징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기의 공급량이 부족해요. 그죠? 그럼 사용처에서 다 미처 열을 공급을 못 받는 거야. 그럼 제품의 품질이나 장비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또 사용 장비에서 압력이 낮아져요. 또 오타네. 급하게 막 하다 보니까 오타가 많아. 워터 해머와 부식이 발생하기 쉬워요. 배관이 작으면.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적정한 배관을 선정을 해야 돼요. 예. 그 적정한 배관을 선정하는데 배관은 스팀 배관은 물 배관하고 달리 사이징 선정할 때 중요한 게 뭐가 있죠? 압력이 중요해요. 압력이. 그죠? 수배관에서는 사이징 선정하는데 압력은 의미가 없어. 유량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죠? 유량이 얼마냐? 그럼 그 유량에 따라서 속도가 얼마고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근데 증기 배관은 사용하는 유량도 중요하지만 압력도 중요해요. 같은 압력에서 유량이 많으면 배관이 커져야 되겠죠. 그죠? 근데 똑같은 유량을 쓰는데 압력이 높아졌어. 배관이 작아지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수배관과 달리 증기 배관에서는 비체적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압력과 사용량 이거의 관계를 잘 따져보고 배관을 선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특성에서 나왔지만 1바일 때보다 10바일 때 최적이 약 5배 정도나 작아져요. 압력이 높으면. 배관이 확 줄어들겠죠. 그죠?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그 증기의 배관 사이징을 하는데 우선 유체 속도에 의해서 보통 증기는 20에서 30m/s 정도의 유속을 유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약 25m/s 정도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요 식을 이용해서 여기에 유량과 그죠? 속도, 그 다음에 비체적, 압력 여기에 따라서 배관경을 선정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증기 배관의 그 사이징 하는 거, 선정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장비가 약 한 1000kg/hr 정도의 그
용량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때 적정 속도는 25m/s야, 증기는. 그 증기 압력이 6바일 때하고 2바일 때 배관은 어떻게 되냐? 6바일 때는 적지 않아도 돼요. 다음 시간에 다시 다 해서 해줄게. 6바일 때는 약 65mm. 2와 2분의 1, 65mm, 65A 배관이면 충분해요. 근데 2바일 때는 4인치, 100mm, 100A 파이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압력에 의해서 배관에 똑같은 양을, 그죠? 똑같은 에너지가 필요한데도 배관이 사이징이 달라진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증기 배관의 사이징부터 해서 사용과 회수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압력이 클 때는 결국은 관이 작은 걸 또